2016년 7월 19일 저녁 8시경에 의정부의 한 음식점에 여성 김 씨와 남성 박 씨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은 약간 취한 상태였어요. 이미 한잔하고 온 것처럼 보였죠. 그들은 이 음식점에서 약 1시간가량 술과 안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요. 당시 이 가게의 사장의 기억으로는 말다툼을 하거나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여성 김 씨는 완전히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고요. 박 씨도 술에 많이 취한 듯 보였어요. 사장의 기억으로는 같이 온 김 씨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남성 박 씨가 만취한 김 씨를 업고 가게를 나서요. 이때 가게 사장이 택시도 불러줍니다. 실제로 저녁 9시 24분경에 이 가게 앞 CCTV에 박 씨가 김 씨를 업고 나와서 택시에 태우는 모습까지 찍혔죠. 그런데 이 화면 속의 김 씨의 모습이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돼버립니다. 이날 박 씨와 택시를 타고 간 이후부터 김 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실종 신고는 다음 날 김 씨의 가족들이 연락도 없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박 씨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또 받아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겠죠? 김 씨를 어제 마지막으로 만난 걸로 아는데 김 씨 지금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 씨가 대답합니다. 아, 어제 같이 술을 먹기는 먹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숙취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해서 내가 지금 약국에 약 사러 가는 길이라서 같이 있진 않다. 나 지금 약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약 사러 가기 전까지는 자신이 김 씨와 함께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그래서 경찰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김 씨의 어머니가 찾고 있으니까 전화를 좀 해줘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큰 실수였어요. 이게 가족들의 가장 큰 억울함이 됐거든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가족들은 김 씨의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행적 확인이 안 되니까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미 박 씨는 행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날이 7월 19일이었고 이틀이 지나서 7월 21일이 돼요. 이번에는 경찰이 남성 박 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거든요. 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강제 진입을 시도합니다. 수리공이 도착해서 곧바로 문을 여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안을 쭉 들여다보는데 되게 오싹한 느낌이 들었대요. 안에 사람은 없는데 불은 다 켜져 있고 또 에어컨은 계속해서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 그리고 담뱃불을 이렇게 지져놓은 흔적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온 집안에 냄새가, 그러니까 그 방향제 엄청 뿌렸을 때 나는 그런 가득한 그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로 집안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서로 어울리지 않고 되게 과하고 음산하고 이상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진입 후에 경찰이 집안 곳곳을 수색했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보통의 그냥 중년 남자가 거주하는 집? 그 정도로 보였습니다. 근데 쭉 둘러보다가 경찰이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봐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박 씨의 집에 이런 양문형 냉장고가 있었는데요. 냉장실을 처음에 열어요. 우측이 냉장실이잖아요. 냉장실을 열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냉동실을 딱 열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보통 안에서는 문이 안 열리잖아요. 사람이 들어있으면. 안에서는 안 열린다고 하는데 밖에선 열려야 되잖아요. 성인 남자가 힘을 줘서 막 잡아 당겨도 문이 안 열립니다. 이상해서 문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자세히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냉동실 문에 잔뜩 본드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본드 칠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수상한 정황이었던 거죠. 경찰은 곧바로 이 접착제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 제거된 뒤에 이 냉동실의 문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게 범죄 사건 영상이고 또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냉동고 안에 시신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뭐 토막난 시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시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긴 양문형 냉장고의 냉동고를 열었을 때 그 시신이
서 있는 상태로 꽁꽁 얼어 있었던 거예요. 박 씨의 등에 엎혀갔다가 실종된 김 씨였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이 냉동실에 칸막이들이 있잖아요. 칸막이들을 다 빼서 옆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서 본드를 발라놓은 거죠. 이거는 딱 봐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집의 상태, 뭐 방향제 뿌려놓은 거, 그리고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 켜놓은 거, 이런 상황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냄새를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 온몸에 멍자국이 가득했던 김 씨는 33살이었고요. 이혼 후에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박 씨는 누구냐? 박 씨는 이 피해자 김 씨의 전 직장 동료였대요. 16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에 동료들하고 술을 마시는데 거기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해요. 실종 당일에는 박 씨의 연락을 받고 간편하게 이제 휴대폰만 들고 이렇게 집을 나섰던 거죠. 자,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김 씨가 실종됐던 그날로 제가 시점을 한번 돌려볼게요. 술집에서 김 씨는 박 씨와 술을 마셨었죠. 그리고 만취해서 정신을 잃고 그와 함께 택시에 올라탑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후에 두 사람이 탄 택시가 이 박 씨가 살고 있던 원룸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이 돼요. 타고 일로 간 게 맞아요. 거리상으로 보면 밤 10시가 되기 전에 박 씨의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갔었던 곳이 조개구이집이었는데 그 조개구이집이 신곡동에 위치해 있대요. 근데 거기서 박 씨가 거주하는 요 민락동까지는 택시로 2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김 씨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제가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연락이 닿았었어요. 딸이 밤늦도록 이제 안 오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시에 전화를 한 번에 받진 않았고 몇 번 전화를 걸어서 겨우 연결이 됐는데 그때 시각이 밤 11시 3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술이 좀 깼는지 그녀가 전화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 여태 안 들어오고 뭐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김 씨가 내일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대답을 하고 끊습니다. 자, 그리고 그 통화가 마지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날 박 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날 새벽에 박 씨의 집에서 밤새도록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뭐 때문인지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이웃 주민들이 다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에 너무 막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새벽 1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 정말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의 증언은 아니고요. 이웃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다고 말했던 선명한 기억입니다. 자, 7월 19일 둘이 술을 먹었던 날이죠. 7월 19일 저녁 11시 반에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 이후 새벽까지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걸 보면요. 술이 깬 피해자 김 씨가 박 씨의 집에서 나오려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다툼이 벌어진 걸로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20일 새벽에 박 씨가 다툼 끝에 김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냉장고에서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즉시 박 씨의 행적을 추적했는데요. 집 근처 편의점에서 박 씨의 흔적을 확인해요. CCTV에 찍혔어요. 피해자가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7월 20일 저녁 7시 50분경에 박 씨가 동전을 잔뜩 들고 편의점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 동전을 지폐로 교환을 합니다. 편의점 사장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동전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농 밑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한 7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이걸로 도피 자금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고 은폐하고 본인 나름대로 급박한 상황에 동전을 바꾸러 왔다는 건 도주하는 데 쓰기 위함이었겠죠. 자, 근데 바로 또 도망가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인지 그날 저녁에 태연하게 일상을 보내면서 지인들과 술도 마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 씨가 지인에게 자신이 큰 사고를 쳤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인이 물어봐요.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난 21일에 박 씨는 의정부 터미널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전거를 타고 버스터미널에 와서 고향인 춘천으로 향하는 버스표를 사요. 그리고 버스를 타기 전에 자기가 거주하던 그 원룸 있잖아요. 범행 장소. 그 여기 임대인하고 통화를 해요. 이때 임대인에게 저희 어머니가 직장암이 재발해가지고 고향에 제가 좀 가게 됐습니다.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집세는 좀 보증금에서 빼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집주인의 증언이에요. 이미 경찰이 박 씨의 집에서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에 그는 춘천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은 상태였던 거죠. 수사를 통해서 박 씨가 춘천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여기에 결정적인 제보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박 씨의 지인이 그가 있는 곳을 경찰에 제보를 한 거예요. 이 지인은 이미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제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 씨는 시신이 발견된 지 6시간 만에 춘천의 한 민박집에서 검거돼요. 경찰서로 압송된 박 씨를 향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피해자를 왜 죽였냐? 살해한 이유가 뭐냐? 왜 냉장고에다 시신을 그렇게 유기했냐? 뭐 때문에 피해자와 다퉜냐? 혹시 둘이 사귀는 사이였냐?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데 박 씨는 그냥 죄송하다라는 대답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국가수 부검 결과도 나오는데요. 피해자 김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어요. 얼굴과 몸에서는 이제 멍이 막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피해자를 폭행한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이게 국가수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근데 조개구이집에서 같이 술을 마실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어 보였잖아요. 근데 왜 박 씨는 김 씨를 이렇게 무참히 살해를 한 걸까요?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피해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무시했다. 제가 지금부터 쭉 들려드리는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했고요. 여기에는 범인의 주장,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박 씨의 집에 도착합니다. 20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본인 말로는 김 씨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했었대요. 근데 박 씨가 이게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질 않았던 거죠. 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피해자 김 씨가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른 남자들과 대놓고 비교를 하고 무시를 하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사실 범인의 주장이라는 거를 꼭 알아주세요. 얘는 어떻게든 지금 형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인 말로는 자기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 열이 받아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서 무릎으로 팔을 누르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양손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는 시신을 곧게 편 다음에 냉장고에 숨겼다는 거죠. 칸막이 서랍 다 뺀 다음에. 그리고 냉동실 안에 옷을 벗긴 시신을 세워서 집어넣고 순간 접착제를 문에 발라서 은닉하고 유기했다는 겁니다. 자, 물어봐요. 그럼 왜 냉동실에 넣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예상했던 대로 더운 날씨에 시신이 금방 부패해서 들킬까봐 얼리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예상했던 대로잖아요. 뭐 방향제 뿌리고 에어컨 틀어놓고 이런 거 자체가 냄새를 좀 은폐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범인을 검거하고 자백까지 받게 되면서 사건은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유족과 범인이 강하게 충돌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해자와 범인이 무슨 관계냐.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두 사람이 16살 차이예요. 나이 차이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범인은 자기가 김 씨하고 사귀는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유족 측은 아니다. 얘 그냥 스토커였다. 내 딸을 계속 괴롭혔었다. 라고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같이 둘이 술도 마시고 집에도 같이 들어오고 택시도 타고 그랬는데 그게 스토커라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유족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유는 있었어요. 이 피해자의 언니가 그날 동생이 범인을 만나러 나갈 때도 본인이 원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나갔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지 않았다는 거죠. 범인 박 씨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나간 자리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사건 2달 전에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요.
근데 그때부터 이 박 씨가 김 씨에게 자기랑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던 거죠. 심지어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완전 술 먹고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이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그 집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서로 뭔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고 뭐 감정이 서로 교류되고 이것도 아닌데 딸과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소동을 피웠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경찰도 왔었어요. 당시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아버지가 문을 열었는데 잔뜩 취해가지고 막 다리를 붙잡고 아버님, 어머님, 딸을 사랑합니다. 저를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처음 본 날 그랬다는 거예요. 딱 봐도 나이 많아 보이고 내 딸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 남자가 와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뭔가 둘 사이에 뭐 썸이라도 작게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댓글이 분명히 달릴 것 같은데 당시에 이 피해자분은요 이미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없었어도 이분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16살 많은 남자랑 사귈 리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녀는 안 된다라는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다녀요. 심지어 남자친구도 박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박 씨가 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 너 밤길 조심해라.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도대체 얘는 어디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포인트에서 지금 화가 난 걸까요? 혼자 그냥 망상에 빠진 것 같죠. 이미 김 씨는 내 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여자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범인은 본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생각을 했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범인의 진술에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범인 박 씨가 주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김 씨한테 돈을 좀 줬었어. 뭐 5만 원씩 차비도 주고 그랬어.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다는 겁니다.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피해자에게 5만 원씩 차비를 줬다. 전문가는 이 지점에서 아마 범인에게 오해가 생겼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자, 돈을 받은 피해자와 본인 사이에 이제부터 관계가 형성됐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준 거를 자기 마음을 받아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실제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비용을 내줬다, 돈을 줬다 이런 걸 막 강조하면서 연인 사이임을 주장합니다. 근데 박 씨가 피해자한테 줬던 그런 돈들 막 도와주고 이런 거 다 그냥 허세였어요. 앞서 보셨겠지만 도피 자금 7만 원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7만 원? 7만 원 수중에 쥐겠다고. 근데 그 돈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미 대부업체에서 한도까지 돈을 빌려다 쓴 상태였고요. 계속 이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면서 돈을 막 몇만 원씩 김 씨한테 막 쥐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김 씨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이 피해자분이 박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으로 인식하게끔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든 많든 누군가가 나한테 본인의 것을 주거나 자기 시간을 써서 도와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사실 피해자 탓을 할 게 절대 아니고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너무 선 넘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의 아니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순간에는 정말 눈 딱 감고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닌 것 같아. 가스라이팅은 아니고 그냥 왜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배우 박하선 님이 팬미팅에서 어떤 남자분이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달라고 했나? 사랑합니다라고 써줬나? 아무튼 뭘 해줬대. 팬이니까 그냥 해준 거야. 근데 그때부터 너와 내가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스토킹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 그게 생각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번 그렇게 해준 걸 가지고 본인은 이미 관계 형성이 됐다라고 믿고 그 이후로 계속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사귀던 남자한테 너 밤길 조심해 죽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막 교묘하게 머리 써서 가스라이팅 그것까진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혼자 망상에 빠지고 스토커 짓을 했다.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분은 그걸 거절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에는 밥 한번 먹자, 잠깐 나와라. 이런 제안을 딱 잘라서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협박도 받았었고요. 내가 간다 이러면서. 또 주는 술을 또 한두 잔 마시면서 만취 상태까지 그냥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에게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식당 안에서도 둘이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냥 혼자 그 짓을 한 거예요. 막 만지고 입 맞추고. 예상을 해보자면 그래요. 그날 택시를 타고 박 씨의 집에 만취 상태로 갔잖아요. 갔다가 한 11시 넘어서 이 김 씨가 깼잖아요, 피해자분이. 깨고 나서 이제 가야겠다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뭔가 박 씨가 관계를 요구했고 그거를 거부하면서 싸움이 나고 끝에는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박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자신이 심신미약,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는 거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원심에서 감경을 해주지 않았다. 이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선고한 징역 16년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해요. 근데 심신미약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옷을 벗겨서 냉동실에 넣어서 본드 바르고 에어컨 켜고 방향제 뿌리나요? 그 정도 수습할 정도의 정신이 있으면 심신미약이 아니죠. 아무튼 그런 이유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항소가 기각이 됩니다. 본드까지 바르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다는 거죠. 피해자의 어린 두 아들은 엄마를 잃고 평생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는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판사의 말대로 피해자의 어린 두 아들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게 됐어요. 당시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비밀로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 테니까요. 앞으로는 정말 부모 없이 커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그 과거의 아픔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그 아픔과 충격을 아이들이 어떻게 견뎌낼지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016년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